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나만이야. 다들 조금만 힘내.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어둠 속에서 김철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쾅, 쿵쾅, 귀를 때리는 박동이 동굴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고 손바닥에서 흐르는 땀이 차가운 화강암 벽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발밑 계단은 70년은 좋게 묵은 듯 삐걱거렸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가루가 후두둑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공식 지질도 어디에도 없는 공간이었고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서 500m 아래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이 철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위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손전등을 위로 향하는 순간 천장의 목재 지지대가 삐걱하고 기울었고 그 다음은 굉음이었습니다. 쿠르릉, 쾅,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비명소리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귓속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철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고 등 뒤로 돌덩이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먼지구름이 폐 속으로 파고들었고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손전등을 위로 향했을 때 그가 내려왔던 입구는 이미 바위 더미로 막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어떻게 25년 모범 기술자였던 그가 당에 보고도 하지 않고 혼자 이 금단의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새벽 4시 함경북도 국경지대의 광산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호는 작업복을 입고 갱도 입구에 섰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땀은 이미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3구역 갱도 확장 작업,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암벽을 폭파하는 일이었고 25년째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었고 아침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놓칠 뻔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동무, 오늘 컨디션 괜찮나? 옆에서 작업반장이 물었고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이 이상했습니다. 끝없는 계단을 내려가는 꿈 아래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손을 뻗으려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고 레일 위로 광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지하 300m 지점, 공기가 차갑고 습했으며 벽에서 스며 나온 물방울이 철호의 헬멧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작업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료 5명이 와 있었고 다이너마이트 설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표는 5m 확장입니다. 반장이 말했고 철호는 암벽을 살폈습니다. 검은 화강암이었고 단단해 보였으며 곡괭이로 몇 번 두드려 봤지만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했습니다.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고 뇌관을 연결하고 전선을 이었습니다. 30분이 걸렸고 준비가 끝났을 때 반장이 외쳤습니다. 모두 대피, 3분 후 폭파. 작업자들이 갱도 입구 쪽으로 뛰었고 철호도 따라갔지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암벽에 박힌 뇌관, 깜빡이는 붉은 불빛, 그리고 그 너머 어둠. 왜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무, 빨리.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고
철호는 정신을 차리고 뛰었습니다. 쿡쾅! 폭발음이 갱도를 흔들었고 먼지가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귀가 멍했고 입안으로 돌가루가 들어왔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확인하러 가자. 다시 작업 지점으로 돌아갔을 때 철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암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너진 암벽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오래된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고 철호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습니다. 돌틈 너머로 뭔가 보였습니다. 인공으로 다듬어진 돌계단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옆에 있던 동료가 중얼거렸고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상한데. 지질도에는 없는 구조인데. 반장은 무전기를 꺼냈고 본부에 보고하려는 순간 철호가 말했습니다. 반장님, 점심시간 아닙니까? 시계를 본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일단 밥 먹고 오자. 오후에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받으면 되겠어. 동료들이 지상으로 올라갔고 철호도 따라갔지만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장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행은 떠났습니다. 철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갱도 안은 고요했고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다시 그 암벽 앞으로 갔습니다. 돌틈은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철호는 돌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땀이 흘렀고 손에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화강암으로 깎은 계단이었고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양쪽에는 70년은 묵어 보이는 목재 지지대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철호는 알았습니다.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당에 즉시 알려야 한다는 것을,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있었고 손전등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으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으며 25년 모범 기술자였던 김철호를 금단의 문 너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으며 위에서 들리던 갱도의 소음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들렸고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은 고작 3미터 앞이었으며 그 너머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5번째 계단을 내려섰을 때였습니다. 위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철호가 손전등을 위로 향하는 순간 천장의 목재 지지대가 삐걱하고 기울었습니다. 70년 동안 버텨온 나무가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고 철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을. 쿠르릉, 쾅,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바위가 폭포처럼 쏟아졌고 먼지구름이 철호를 덮쳤으며 그는 몸을 웅크리고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돌덩이가 등을 스쳤고 어깨를 때렸으며 헬멧 위로 자갈이 쏟아졌습니다. 귀가 멍했고 폐 속으로 먼지가 들어왔으며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음이 멎었고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으며 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불빛을 위로 향했을 때 그가 내려왔던 입구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바위와 흙더미가 통로를 채우고 있었고 틈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지상으로 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철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으며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동료들이 점심을 먹고 있을 것이고 1시간 후면 작업이 재개될 것이며 그때쯤이면 자신이 사라진 걸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고 찾을 수도 없을 것이며 자신은 지하 500m 어둠 속에 홀로 갇힌 것입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래에 뭐가 있는지, 이 계단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왜 70년 동안 숨겨져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철호는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을 아래로 향했고 심호흡을 했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면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호는 손전등을 꽉 쥐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돌가루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만이 이 어둠 속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움직이고 있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10분쯤 지났을 때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20분쯤 지났을 때는 허벅지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고 손전등 불빛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더 내려가야 하는 거야?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메아리만이 돌아왔고 그마저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철호는 멈춰서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20분. 지상에서는 동료들이 오후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자신이 없다는 걸 눈치챘을 것입니다. 반장이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 연락했을 것이고 수색조가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여기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입구가 무너졌으니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5분, 30분, 35분.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차가운 기운이 파고들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했지만 이건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되고 묵고 죽어있는 공기였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계단이 끝났습니다. 철호는 손전등을 앞으로 비췄습니다. 평평한 바닥이 나타났고 그 너머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돌바닥이 단단했고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전등을 천천히 둘러 사방을 비췄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천장도 벽도 모두 인공으로 깎아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가로 10m, 세로 15m 정도 되는 공간이었고 높이는 3m쯤 되어 보였습니다. 벽면 곳곳에 무언가 새겨진 흔적이 있었고 철호가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인민군 마크였습니다. 붉은 별과 낫과 망치. 페인트는 벗겨졌지만 형태는 분명했고 그 아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철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정전협정 직전이었습니다. 이곳은 70년 전 전쟁 중에 만들어진 비밀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손전등을 돌려 바닥을 비췄습니다. 목재 상자들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일부는 썩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호는 가장 가까운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자 군복이 보였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인민군 복장이 분명했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려는 순간 천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총기였습니다. 소총 6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녹이 슬어 원래 색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옆 상자에는 탄약이 있었고 또 다른 상자에는 수통과 야전삽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전쟁 물자였습니다.
70년 동안 이곳에 봉인되어 있던 물자들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 여기에? 철호의 목소리가 동굴 안을 맴돌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곳에 유독 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재가 아니라 철제였고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녹이 덜 슬어 있었고 보존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철호는 바닥에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화강암이었고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자물쇠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쾅! 한 번, 쾅! 두 번, 쾅! 세 번. 네 번째 타격에 자물쇠가 부서졌고 뚜껑이 살짝 열렸습니다. 철호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양손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고 안쪽에서 기름 냄새가 풍겼습니다. 손전등을 다시 손에 들고 안을 비췄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기름종이를 펼치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선명했고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광산 지역의 지하 구조도였습니다. 갱도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깊이와 방향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지질도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두 번째 것을 꺼냈습니다. 역시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펼치는 순간 철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광산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고 자세히 봤습니다. 지도에는 이 동굴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긴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선이었고 중간중간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리 표시였습니다. 5km, 10km, 15km, 20km. 선은 계속 이어져서 휴전선을 넘었고 강원도 어딘가에서 끝났습니다. 비밀 땅굴이었습니다. 남침용 땅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반대였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도망가는 통로였습니다. 지도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이전 완공. 최종 탈출로. 기밀 최고급. 철호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탈출로. 전쟁 막바지에 누군가 만든 비밀 탈출로였던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지기 직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마지막 도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용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이 통로는 봉인되었고 70년 동안 잊혀졌던 것입니다. 철호는 지도를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 통로가 아직 살아있다면 여기서 남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났습니다. 무너졌을 수도 있고 막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나가야 돼. 지상으로 돌아가서.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입구가 막혔으니까.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 지도를 믿고 남쪽으로 가거나. 하지만 구조가 올까요? 이곳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데, 무너진 입구를 뚫는데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데. 철호는 손전등을 들고 동굴 안쪽을 비췄습니다. 반대편 벽에 또 다른 통로가 보였습니다. 좁았지만 사람이 지나갈 수는 있어 보였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 구석을 스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철호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불빛을 그곳에 고정했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 뼈였습니다. 철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닥에 사람 유골이 누워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고 인민군 표식이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총알 구멍이었습니다. 뒤통수에서 앞으로 관통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철호는 손전등을 주변으로 돌렸습니다. 벽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검게 변했지만 분명 피었습니다. 유골 옆에 녹슨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뼈가 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아니, 3명이었습니다. 철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이 끝날 무렵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탈출하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막으려던 사람들이 있었고 총격전이 벌어졌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봉인되었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지금 그 봉인이 풀렸습니다. 우연히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70년 만에 금단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철호는 주머니 속 지도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 지도는 희망이었습니다. 동시에 죽음이었습니다. 70년 전 누군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골은 침묵했고 어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0분. 지상에서는 수색조가 갱도를 뒤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입구를 발견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김철호가 사고로 매몰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도망쳤다고 의심할까요? 아내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준혁, 딸 수진. 지금쯤 연락을 받았을까요? 남편이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그들은 울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모를까요? 철호는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을 남쪽 통로로 향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이었습니다. 70년 전 누군가 만든 탈출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아니었습니다. 먼저 지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지도만 가지고 남쪽으로 가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갑니까? 입구가 막혔는데. 철호는 무너진 계단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니 바위 더미가 보였습니다. 손으로 돌을 만져봤습니다. 단단했고 무거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치울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천장에 인민군 마크를 비쳤습니다. 70년 전 별이 지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신에게, 당에게, 아니면 이 동굴을 만든 사람들에게. 살려주십시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철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불빛마저 꺼지면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고 그때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철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침에 나가는 자신에게 건넨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고 혼자 내려왔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철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무전기 잡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수색조였습니다. 여기다. 무너진 곳 발견했다. 누군가의 외침이었습니다. 철호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김철호입니다.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동무, 살아있나? 네, 살아있습니다. 지금 돌 치우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바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질 소리,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철호는 계단 아래에서 손전등을 위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작은 틈이 보였고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상의 빛이었습니다. 보인다. 김동무 보인다. 빨리 더 치워. 1시간 후 철호는 구조되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끌어올렸고 지상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반장이 그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괜찮나? 다친 데는 없나? 괜찮습니다. 대체 거기서 뭘 한 거야? 왜 혼자 내려간 거고? 철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도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본 것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재킷 안주머니 속 지도가 무겁게 느껴졌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를 확인하다가 호기심에 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살아서. 본부에는 내가 보고할 테니 집에 가서 쉬어. 내일부터 나와.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명숙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철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살아있었습니다. 이 품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괜찮소? 아무 일 없소? 하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재킷 안주머니 속에는 70년 된 비밀 지도가 있었고 그 지도는 철호의 인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철호는 평소처럼 광산에 출근했고 평소처럼 일했고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지도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빨간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고 출구 지점을 확인했고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휴전선까지 약 25km. 걸어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하 통로였고 70년이 지났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밤늦게까지 뭔가를 들여다보고 한숨을 쉬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광산 사고 이후로 남편이 달라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수지는 대학 진학 준비로 바빴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입학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들 준혁은 국경경비대 복무 중이라 한 달에 한 번 휴가 때만 집에 왔습니다. 지난주 휴가 때 왔을 때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고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힘든 일 있나? 명숙이 물었을 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하고 돌아오고 자는 일상. 하지만 철호의 머릿속에는 늘 그 지도가 있었고 남쪽이 있었고 탈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의 삶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모범 기술자로 인정받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본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땅, 다른 세상, 다른 삶. 가능할까요? 정말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시쯤 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고 철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명숙이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고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네. 그게 무슨, 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떨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호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철호가 수화기를 빼앗아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김철호 동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보위부입니다. 댁의 아들 김준혁 동무가 어젯밤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철호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탈영입니다. 현재 수배 중입니다. 혹시 연락 오면 즉시 보위부로 신고하십시오. 숨기면 가족 전원이 처벌받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호는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탈영.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탈영은 총사령이었고 가족은 수용소행이었고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침실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명숙은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붙잡았고 철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탈영했단다. 뭐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숙이 딸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있거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잡혔거나. 그때 뒷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톡톡.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철호가 돌아봤습니다. 명숙과 수진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톡톡톡. 철호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피투성이가 된 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 사람을 쐈어요. 준혁이 비틀거렸고 철호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몸은 차갑고 무거웠고 떨림이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철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갔습니다. 명숙이 달려왔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았고 수진이 오빠를 붙잡았고 가족 넷이 뒷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계속 떨었고 울먹였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철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초소 근무 서는데 강을 건너는 사람이 보였어요. 탈북자였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쏘라고.
그래서 쐈어요. 명숙이 입을 막았습니다. 수진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철호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강에 떨어졌어요. 확인하러 갔는데 준혁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제 중학교 은사님이었어요. 김영철 선생님. 절 가르쳐 주셨던 분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보는 순간 총을 놓쳤어요. 강으로 뛰어들어 선생님을 끌어올리려 했는데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총을 강에 던지고 도망쳤어요. 철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명령이었지만 총사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영까지 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가족 전원이 끝입니다. 재킷 안주머니 속 지도가 느껴졌습니다. 2주 동안 망설였던 그 지도가 지금 이 순간 유일한 답이 되어 철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들추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차창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수상한 집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집도 그 명단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준혁아. 철호가 돌아서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고 수지는 오빠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왜 총을 강에 던진 거냐? 그냥 복귀했으면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었잖아.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 총으로 다시 누군가를 쏘는 게 선생님을 죽인 그 총을 차라리 저도 강에 뛰어들까 했어요. 명숙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어요. 제 은사님을,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을. 명령이었다고 해도 제가 방아쇠를 당긴 건 변하지 않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철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2년 전 입대할 때만 해도 밝게 웃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로운 시대에 국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쏘는 일을 해야 했던 아이. 선생님이 왜 강을 건너려 했는지 아냐? 철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초소에서 들은 얘기로는 선생님 가족이 몇 달 전에 사상 문제로 조사받았대요. 부인이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그래서 선생님도 연자제로 끌려갈 처지였나 봐요. 남한 드라마. 그것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철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오빠가 탈영했으면 우리도 수용소 간다. 철호가 잘라 말했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숙이 딸을 끌어안았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자수할게요. 그러면 가족들은 앉아. 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자수해도 소용없어. 너도 죽고 우리도 수용소 간다. 그게 이 나라 법이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재킷을 꺼냈고
안주머니에서 기름 종이에 쌓인 지도를 꺼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밤 들여다보던 그 지도를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철호가 지도를 손으로 펴면서 말했습니다. 2주 전에 찾은 거요. 광산 지하에서. 가족 셋이 지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서 지도를 비췄습니다. 낡은 종이였지만 선명했고 빨간 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철호가 빨간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비밀 땅굴이야. 한국 전쟁 때 만든 탈출로. 여기 광산에서 시작해서 남쪽 강원도까지 이어져 있어.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여보, 이걸로 가자는 거예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70년 전 지도잖아요. 지금도 통로가 살아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단 나아. 미친 짓이에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70년 된 땅굴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중간에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남쪽까지 간다 해도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철호가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여기 남을 거요? 준혁이 총살당하는 거 보고 우리는 수용소 가서 죽을 거요? 명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호가 계속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미친 짓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어? 시간도 없어요. 저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언제 문 두드릴지 몰라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만졌습니다. 정말 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 해봐야 알지. 철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2주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 왜 말 안 하셨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삶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갈 수밖에 없어. 명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철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새벽 3시쯤. 동트기 전에 광산까지 가야 해. 준비할 게 뭐예요? 물, 식량, 손전등, 성냥. 최소한만 챙겨요. 많이 가져가면 무거워서 못 가요.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배낭을 꺼냈고 쌀을 한 줌 집어 넣었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웠고 성냥갑을 챙겼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도왔고 준혁은 여전히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고 차 안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릴까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새벽까지? 명숙이 철호 옆으로 왔습니다. 배낭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수진이는? 짐 챙기고 있어요. 사진첩 하나 가져가겠대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어요? 우리 네 식구가? 해야죠.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 남아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요. 명숙이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따라갈게요. 어디든.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명숙이 남편을 붙잡았고 수진이 방에서 뛰어나왔고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똑똑똑똑. 소리가 더 크게,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호 동무. 보이부다. 문 열어. 철호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명숙의 창백한 얼굴, 수진의 떨리는 입술, 준혁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획보다 빨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인다. 철호가 속삭였습니다. 30분 안에 광산으로. 어떻게요? 저 사람들이 문 앞에 있는데.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철호가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서 산길로 간다. 준혁이 내가 앞서가. 길 알지? 네. 명숙이 그 다음, 수진이 내가 마지막. 소리 내지 말고 불빛도 켜지 마. 알겠나?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김철호. 문 안 열면 부순다. 철호가 손짓했습니다. 가족들이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갔고 명숙이 따라갔고 수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철호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뒷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쾅! 앞에서 대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 집기를 뒤지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없다. 뒤로 도망갔다. 추격하라. 철호는 가족을 이끌고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산길로 광산으로.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춤을 췄고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고함이 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철호는 앞서가는 가족들을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고 발밑이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 춤을 췄고 보이부 요원들의 고함이 산을 울렸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 있다. 분산해서 수색하라. 준혁이 앞장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이 산길은 그가 어릴 때부터 놀던 곳이었고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달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렸고 돌부리에 발목이 삐끗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명숙이 뒤에서 헐떡였습니다. 숨이 가빠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소리가 그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손을 꽉 잡고 따라갔습니다. 배낭이 어깨를 짓눌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철호가 뒤에서 가족을 지켰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고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100m, 80m, 60m.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철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 10분이요. 준혁의 대답이 앞에서 날아왔습니다. 10분. 그 시간 안에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큰 바위가 보였고 그 뒤로 덤불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로. 철호가 가족을 바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네 사람이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시가 옷을 찢었고 얼굴을 긁었지만 참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습니다. 30초쯤 지났을 때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바로 앞을 지나갔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쪽엔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가보자. 멀리 못 갔을 거야.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철호는 10을 세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숙이 철호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거의 잡힐 뻔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가요. 다시 일어나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으려 발을 내딛었습니다. 준혁이 앞에서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멈췄습니다. 저기요. 준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산 중턱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광산이었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에 불이 꺼져 있지만 오늘은 켜져 있었습니다. 보이부가 이미 도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철호가 생각했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뒷길이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몰래 담배 피우러 가는 통로였고 경비가 느슨했습니다. 뒤로 돌아간다. 나 따라와. 철호가 앞장섰습니다. 광산 담장을 따라 돌았고 북쪽 끝에 철조망이 헐거운 곳이 있었습니다. 철호가 철조망을 들어 올렸고 준혁이 먼저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명숙, 수진이 차례로 통과했고 철호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산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보이부 차량이 정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철호는 가족을 이끌고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장비와 장비 사이 한 걸음씩 갱도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갱도 입구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손짓했습니다. 네 사람이 바짝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돌 위를 무릎으로 기었고 손이 까졌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갱도 입구 5m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경비원이 기침을 했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고 하품을 했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엎드린 네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철호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3m, 2m, 1m. 갱도 입구를 넘어섰습니다. 안은 칠흑 같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준혁, 명숙, 수진, 그리고 철호. 안으로 20m쯤 들어갔을 때 철호가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을 꺼냈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불 켜야 돼요. 안 보여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철호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갱도를 비췄습니다. 레일이 보였고 광차가 세워져 있었고 벽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철호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300m쯤. 2주 전에 발견한 그곳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갱도에 울렸고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철호가 멈췄습니다. 무너진 암벽이 보였습니다. 2주 전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린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돌을 치워서 입구가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부터 비밀 통로예요. 철호가 화강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그 계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내려가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명숙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가요. 준혁이 먼저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돌가루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그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명숙이 따라갔고 수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철호가 마지막으로 계단에 섰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갱도 안으로 쏘아졌습니다. 철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호각 소리가 울렸고 발소리가 쿵쿵거렸습니다. 빨리 내려가. 철호가 외쳤습니다.
가족들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단을 손전등 불빛만 믿고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발을 헛디뎠고 굴렀고 명숙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계속 내려갔습니다. 5분, 10분, 15분.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따라왔고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멈춰.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계단이 끝났습니다. 평평한 바닥이 나타났고 그 너머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철호가 2주 전 발견한 그 동굴이었습니다. 인민군 마크가 새겨진 벽 목재 상자들, 그리고 구석에 누운 유골. 여기가 어디예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철호가 손전등을 둘러 사방을 비췄습니다. 70년 전 비밀 기지예요.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가는 길이 시작돼요. 저게 뭐예요? 수진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유골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철호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위에서 들어.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가차없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남쪽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저리로 가. 지금 당장. 준혁이 앞장서서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사람이 지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명숙과 수진이 따라 들어갔고 철호가 마지막으로 통로에 발을 들여놓을 때였습니다. 딱!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졌고 철호는 몸을 숙이고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쏘지 마. 산채로 잡아야 해.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족 넷 70년 된 비밀 통로 속으로 남쪽을 향해, 자유를 향해, 혹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고 숨소리가 거칠었고 발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통로는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양쪽 벽은 사람 어깨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철호가 손전등을 앞으로 비췄지만 불빛은 3미터 앞까지만 닿았고 그 너머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곰팡이 냄새가 파고들었고 입안에서 흙맛이 돌았습니다. 준혁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고 한 손으로 앞을 더듬으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명숙은 아들 뒤를 따랐고 수지는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았고 철호는 맨 뒤에서 손전등을 들고 가족을 비췄습니다. 아버지, 여기 벽에 뭔가 써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앞에서 들렸습니다. 철호가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벽면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0km 출발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0일. 정전협정 일주일 전이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만들었나 봐. 급하게. 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통로가 필요 없어지니까. 끝나기 전에 완성해야 했던 거지. 가족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만이 통로에 울렸고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서 소리가 안 닿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명숙이 멈춰섰습니다. 잠깐 쉬어야겠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잇지 못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옆에 앉았고 물통을 꺼내 입에 댔습니다. 조금만 마셔요. 아껴야 돼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명숙이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수진에게 물통을 건넸습니다. 준혁도 한 모금 마셨고 철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마셔요? 난 괜찮아. 너희가 먼저 마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앉았더니 완전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둠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명숙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서 남쪽으로 갈 거야. 정말요? 그럼. 하지만 명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그걸 알았습니다. 아내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저 딸을 안심시키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어나요. 더 가야 해요. 철호가 손전등을 다시 켰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고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지만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피곤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앞이 막혔어요. 철호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바위와 흙더미가 통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다가가서 돌을 만져봤습니다. 단단했고 무거웠고 수십 톤은 좋게 돼 보였습니다. 낙반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70년 전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길이 막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죽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죽는 거예요? 명숙이 딸을 안았지만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돌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젠장.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돌을 쳤고 외쳤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타령만 안 했어도 제가. 철호가 아들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혁이 울었습니다. 22살 청년이 인민군 경비병이 사람을 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철호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아들을, 무너진 아들을.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앞은 막혔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이곳에서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호는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요? 옆으로 통하는 길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손전등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무너진 벽 옆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진 곳, 틈새, 어떤 가능성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여보. 그녀가 불렀습니다. 철호가 돌아봤습니다. 명숙은 벽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틈이 있어요. 철호가 다가갔습니다. 작은 틈새였습니다.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정도. 아니,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명숙이 손을 틈 안으로 넣었습니다. 바람이 느껴져요. 뭐라고요? 바람이에요.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철호가 손을 넣었습니다. 명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오래된 공기였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가족 넷이 그 작은 틈새를 내려다봤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철호가 손전등을 틈 안으로 비췄습니다. 좁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해봐야 알지. 명숙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철호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명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뭔데요? 나 사실 남쪽 사람이에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철호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요?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원래 남한 사람이에요. 18살 때 납북됐어요. 1975년. 우리 아버지가 국군 장교였고 나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남자 둘이 차에 태웠어요. 정신 차려보니 여기였어요. 북쪽이었어요. 어머니가 남한 사람이라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말 못했어. 당신한테도 못했어요. 말하면 우리 모두 죽으니까. 그래서 25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새 신분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당신 만났고, 아이들 낳았고, 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사실은 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납북되어 북쪽에서 살아온 것이 왜 지금 말하는 거요? 철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명숙이 틈새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보여서요. 이 틈새가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전쟁 때 북쪽 땅굴을 막기 위해 남쪽 군인들도 비밀 통로를 팠다고. 만약 북쪽 땅굴을 발견하면 그 옆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감시했다고. 이게 그거예요. 여보, 이게 아버지가 말했던 그 통로예요. 명숙은 틈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돌을 만지고 벽을 더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집에 가는 거예요. 25년 만에. 집에. 철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과 수진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죽음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명숙이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필사적으로 작은 틈새를 넓히려 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와줘요. 제발. 여기가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준혁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돌을 치웠습니다. 수진도 철호도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이 맨손으로 돌을 옮기고 흙을 파내고 틈을 넓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손톱은 깨졌고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틈은 넓어졌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철호가 손전등을 틈 안으로 비췄습니다.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명숙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몸을 비틀어 틈 사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따라갔고 준혁이 그리고 철호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 안은 더 좁았습니다. 기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계속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고 있어요.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귀향길이었습니다. 통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명숙이 앞장서서 기었고
천장이 너무 낮아서 배를 바닥에 붙인 채 팔꿈치로 몸을 끌어야 했습니다. 돌이 옷을 찢었고 무릎에서 피가 났고 팔꿈치 피부가 벗겨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어머니를 따라 기었고 준혁이 그리고 철호가 맨 뒤에서 손전등을 들고 가족을 비췄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앞에서 명숙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기침이 터져나왔고 몇 번이고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철호는 아내가 심장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미뤄왔고 이제 이 좁은 통로 안에서 그 약한 심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잠깐 쉬어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명숙이 멈춰 섰습니다. 네 사람이 통로 안에서 엎드린 채 숨을 골랐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둘러쌌고 손전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앞을 밝혔습니다. 엄마, 수진이 불렀습니다. 정말 남한 사람이었어요? 18살 때 납북됐다고요?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1975년 6월 12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검은 차가 섰고 남자 둘이 나를 끌고 갔어. 입을 막았고 눈을 가렸고 정신 차려보니 배 안이었어. 배요? 어선이었어. 며칠을 그 배 안에 갇혀 있었고 도착한 곳이 원산항이었어. 거기서 신문 받았고 아버지가 국군 장교라는 걸 알고 간첩 혐의를 씌웠어. 증거는 없었지만 상관없었어. 이미 북쪽 땅을 밟았으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엔 재교육소에 보내졌어. 3년 동안. 남한은 지옥이고 북한이 천국이라고 김일성 주석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매일 그런 걸 배웠어. 안 믿는다고 하면 맞았고 밥을 굶었고 차가운 방에 갇혔어. 그렇게 3년이 지나고 21살이 되었을 때 새 신분을 받았어. 최명숙, 평안북도 출신. 고아, 그게 내가 된 거야. 철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진짜 이름은 뭐예요? 명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지은. 내 이름은 박지은이야. 박지은. 그 이름이 통로 안을 맴돌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이름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불려진 것입니다. 엄마 가족은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명숙이 아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었어. 어머니는 선생님이었고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납북되던 해에 군에 입대했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나를 찾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찾고 있을 거예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25년이 지나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 지은의 목소리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혹시 이미 포기했을까? 죽었다고 생각했을까? 철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포기 안 했을 거요. 딸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25년이든 50년이든 기다렸을 거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통로 바닥에 엎드린 채 얼굴을 땅에 묻고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등을 쓰다듬었고 준혁이 손을 잡았고 철호는 뒤에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한테 거짓말했어요. 25년 동안. 괜찮소? 철호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살려고 한 거잖소. 당신도, 나도, 우리 아이들도.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아이들을 낳은 것도, 키운 것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알아요. 철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요. 이제 집에 가야죠. 당신 진짜 집에.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앞장서고 수진이, 준혁이, 철호가 따랐습니다. 통로는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높아졌고 무릎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허리를 굽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지은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 벽에 뭔가 있어요. 철호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벽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 태극기였습니다. 그 아래 글씨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 1953년 7월 23일 자유를 위하여. 지은이 벽을 만졌습니다. 태극기를 손으로 더듬었고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남쪽 군인들이 만든 통로가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일에 관여하셨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관여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보장교셨어요. 북한 땅굴에 대해 많이 아셨고 나한테 가끔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만약 내가 북쪽에 갇히게 되면 땅 밑을 봐라. 우리 군인들이 만든 길이 있을 거다.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진짜였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날 살린 거예요. 25년 만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쪽 군인들이 만든 통로라면 남쪽으로 이어질 것이고 출구가 있을 것이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넷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손전등을 아래로 비췄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얕았습니다. 발목까지만 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종아리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을 적셨고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10분쯤 물속을 걸었을 때 앞이 보였습니다. 지은이 멈춰 섰습니다. 철호가 앞으로 나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앞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물로 차 있었고 통로가 수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검은 물만이 출렁거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호가 손전등을 물속으로 비췄습니다. 희미하게 통로가 보였습니다. 수중 터널이었습니다. 지하수가 차올랐나 봐요. 70년 동안. 준혁이 말했습니다. 철호가 지도를 꺼냈습니다. 기름종이가 젖어 있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중간 지점이에요. 15km 왔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10km. 이 물속으로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철호가 물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깊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수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지도에는 50m라고 되어 있어요. 50m. 숨을 참고 헤엄쳐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철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요. 어머니, 무서워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지은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어. 15km 왔어. 이제 10km만 가면 돼.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지은이 가족을 돌아봤습니다. 손 잡아요. 다 같이. 놓치지 마요.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철호가 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들어요. 숨 크게 들이쉬고 눈 뜨고 앞만 봐요. 알겠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심호흡했습니다. 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셋,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순간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눈을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지만 물속에서 불빛은 3미터도 닿지 않았고 그마저도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왼손으로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지은이 헤엄쳤습니다. 한 손으로 준혁을 잡고 한 손으로 물을 헤쳤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두 사람을 이었고 철호는 맨 뒤에서 손전등으로 앞을 비췄습니다. 네 사람이 연결된 채 물속을 나아갔습니다. 10m쯤 갔을 때 폐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을 차고 팔을 저었고 천장을 따라 통로를 찾았습니다. 20m. 철호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수압이 느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서 산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지은이 계속 헤엄쳤고 준혁이 따라갔고 수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30m.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철호가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손전등 불빛이 앞을 비췄고 통로가 계속 이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0m. 철호의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공기방울이 새어나왔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한다고, 지금 당장, 아니면 죽는다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철호가 놓친 것입니다. 차가운 물과 압력 때문에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졌고 딸의 손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철호는 앞을 봤습니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수진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에서 기포가 나오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수진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손을 뻗었고 딸의 팔을 붙잡았고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혁과 지은을 놓쳤습니다. 네 사람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지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물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철호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의식을 잃은 것이. 지은은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되돌아가면 모두 죽는다고, 앞으로 가야 한다고.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물속에서도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딸을 두고 가야 하는 어머니가 25년 만에 자유를 눈앞에 두고 선택해야 하는 여자가
준혁이 어머니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가라고 살라고. 그리고 자신은 뒤로 돌아갔습니다. 철호와 수진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철호는 수진을 끌어안고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이 막혀 있었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기가 없었습니다. 딸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철호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물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준혁이 도착했습니다. 동생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수진을 안아 올렸고 아버지 손을 잡았고 앞을 가리켰습니다. 가자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세 사람이 다시 헤엄쳤습니다. 준혁이 수진을 안고 철호가 손전등을 들고 앞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5m, 48m, 50m. 철호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고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을 차고 손을 저었고 앞만 봤습니다. 지은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그녀도 한계였습니다. 심장이 약한 그녀가 50m를 버틴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고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한 팔로 수진을 안고 있었지만 다른 팔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힘껏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22살 청년의 인민군 경비병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그때 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철호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손전등을 놓고 양손으로 물을 헤쳤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와 동생을 밀어 올렸습니다. 지은의 머리가 수면을 뚫고 나왔고 수진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공기였습니다. 지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칠고 급하고 살아있는 숨이었습니다. 수진을 끌어안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이 있었습니다. 돌바닥이었습니다. 지은은 수진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딸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5번째 압박 후 수진이 기침을 했습니다. 물을 토했고 눈을 떴고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괜찮아, 살았어. 지은이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뒤에서 철호가 올라왔습니다. 물에서 기어나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고 기침을 했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준혁이는? 철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물속에서 준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하지만 살아서 준혁의 머리가 수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켰고 물 밖으로 기어 나왔고 가족 옆에 쓰러졌습니다. 네 사람이 바닥에 누웠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철호가 일어나 주변을 봤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벽에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햇빛이었습니다. 자연광이었습니다. 밖이에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틈은 좁았지만 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와! 그의 감탄이 들렸습니다. 수진이 따라 나갔고 지은이 그리고 철호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계곡이었습니다. 산속 작은 계곡이었습니다. 물이 흘렀고
나무가 우거졌고 하늘이 파랬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만졌습니다. 흙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집이에요. 내가 집에 왔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박지은이 남한 땅을 밟은 것이. 철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햇빛 아래에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최명숙이 아니었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준혁과 수진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고 가슴을 짚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달려갔습니다. 지은이 쓰러졌습니다. 철호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명숙이, 지은이. 그녀의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파랬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당신들, 먼저 가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여기서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일어나. 철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 고향 땅 밟았어요. 70년, 아니 25년 만에. 이제 됐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아내를 무릎에 눕혔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창백한 피부가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철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비볐지만 온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정신 차려요. 여기까지 왔잖소. 이제 병원만 가면 돼요. 병원.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병원 갈 시간 없어요. 알잖아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준혁이 외쳤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업고 갈게요. 마을까지, 병원까지, 어디든 갈게요. 준혁아. 지은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내 잘못 아니야. 절대. 하지만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키워서 이렇게 컸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입가에 피가 묻었습니다. 수진이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지만 피는 계속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발 버텨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18살 소녀가 평생 엄마 품에서 자란 딸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난 아직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아직 어려요. 제발. 지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다 컸어. 대학도 갈 거고, 공부도 할 거고, 자유롭게 살 거야. 엄마랑 같이요. 엄마는 여기까지야. 안 돼. 수진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혁도 철호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 마지막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아들의 얼굴을, 딸의 얼굴을, 25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을,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이 된 가족을. 여보. 지은이 철호를 불렀습니다. 철호가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요. 나도 당신 만나서.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47년을 살면서 울어본 적 없는 남자가, 광산에서 25년을 버텨온 남자가 아내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괜찮소? 이해해요. 진심이었어요. 당신 사랑한 거, 아이들 낳은 거 모두 알아요. 다 알아요. 지은이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쥐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게.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준혁아. 지은이 아들을 봤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너 잘못 없어. 그 선생님 일도 타령한 것도 내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야. 어머니, 당당하게 살아. 떳떳하게. 알겠지? 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랑 같이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여기. 지은이 딸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곳을. 엄마 목소리 들리면 그게 바로 나야. 알겠지? 네. 수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25년 만에 보는 나만의 하늘이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경계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왔어요. 딸이 집에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의 머리카락이 날렸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오빠 잘 있어요? 나 찾았어요? 25년 동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래, 오빠도 잘 살았구나. 결혼했어? 아이는? 조카 보고 싶었는데. 철호는 아내가 헛소리하는 걸 알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계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변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매일, 매일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눈물만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말도 없이 사라져서. 찾았죠? 많이 울었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물소리가 들렸고 새가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집에 왔으니까. 지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철호가 잡고 있던 손이, 준혁이 쥐고 있던 손이, 수진이 붙잡고 있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지은이. 철호가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갔습니다. 박지은은 18살에 납북되어 25년을 북쪽에서 살다가 43살에 남쪽 땅을 밟고 그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여자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오직 평안만 있는 미소였습니다. 철호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4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왜요?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준혁은 땅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계속 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지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안겼던 그 품이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지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마지막 햇살이었습니다. 새가 날아와 근처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픈 노래가 아니라 환영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자. 아버지, 어머니를 여기 묻어드려야 해. 고향 땅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계곡 옆 평평한 곳을 찾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 물소리가 들리는 곳, 새가 우는 곳. 맨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철호가 아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25년 동안 안아왔지만 이렇게 가벼운지 몰랐습니다. 무덤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지은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준혁이, 수진이 따라했습니다. 한 줌씩 한 줌씩 천천히 무덤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흙을 덮을 때 철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향에 왔소. 이제 편히 쉬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했어요? 우리랑. 나는 행복했어요. 엄마 딸이어서.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돌을 쌓아 표시를 했습니다.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어 꽂았습니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가자. 아버지, 어머니가 원한 거야.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게 어머니 소원이었어. 준혁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산을 내려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속에는 지은이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최명숙이 25년을 함께 산 아내이자 어머니가 영원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 한쪽에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지은, 1957년생, 1975년 납부, 2000년 귀양, 딸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사람. 하지만 이곳에는 유골이 없었습니다. 진짜 무덤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김철호는 오늘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강원도 산속 깊은 곳, 지도에도 없는 작은 계곡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50살이 된 그는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손에는 들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새가 울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3년 전 그날과 똑같은 소리들이었습니다. 철호는 계곡 옆 무덤 앞에 섰습니다. 돌무덤은 그대로였고 나뭇가지 십자가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철호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들국화를 놓았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지은이 나왔소.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철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탈북 직후 촬영한 가족사진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지은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준혁이 잘 있소. 탈북민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같은 아픔 가진 사람들 돕고 있소. 당신처럼 납북되었던 사람들, 가족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계곡에 울렸습니다. 어제 전화했는데 결혼한대요. 내년 봄에 상담센터에서 만난 여자분이래요. 역시 탈북민이고 서로 이해한대요.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거요.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다니고 있소. 통일학과요. 당신 이야기를 논문으로 쓰고 있대요. 납북자의 삶과 귀환. 교수님이 훌륭하다고 칭찬했대요. 우리 딸 똑똑하죠? 철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나는 요즘 강의해요. 탈북민 정착 교육센터에서 내 경험 이야기하고 지하 통로 이야기하고 당신 이야기도 해요. 사람들이 울어요. 당신 이야기 들으면 다들 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고 철호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난달에 당신 오빠 만났소.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 친오빠 찾았어요. 아니, 그분이 우릴 찾았어요. 신문에서 우리 이야기 보고 연락 왔대요. 철호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60대 남자가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눈이 당신이랑 똑같아요. 웃는 모습도. 그분 평생 당신 찾았대요. 25년 동안 사설 탐정도 쓰고 북한에 돈도 보내보고 온갖 방법 다 써봤대요. 포기 안 했대요. 눈물이 철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분이 당신 사진 보여줬어요. 고등학교 때 찍은 거. 교복 입고 웃고 있더라고요. 지은이, 당신 그때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철호는 사진을 무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 내년에 이리 오신대요. 당신한테 인사하러. 25년 늦었지만 온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철호는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따뜻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지은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웃는 것도 다 당신 덕분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돌아봤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25살이 되어 어른스러워졌고 수진은 21살이 되어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엄마를 닮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수진도 따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던 김밥 만들어 왔어요. 같이 드세요.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면 아내 데려올게요.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그래라. 그리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어머니 이름 물려줄까 해요. 딸이면 지은이로. 철호가 아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통일되면 어머니 이야기 책으로 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납북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래, 써라. 어머니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계곡이 붉게 빛났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지은이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철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덤이 노을 속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철호는 그 바람 속에서 지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 지켜줘서, 잘 키워줘서, 당신도 고마웠소. 25년 동안 함께 해줘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바람이 계곡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나뭇잎이 춤을 췄고, 물이 노래했고,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자유로운 새였습니다. 경계도, 벽도, 총도 없는 하늘을 나는 새였습니다. 철호와 아이들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자유로운 땅으로, 지은이 꿈꾸던 미래로. 무덤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함께 있었고, 햇살이 함께 있었고,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집에 왔습니다. 25년 만에 70년 된 비밀 통로를 지나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세워집니다. 지도에도 없던 비밀 동굴은 한 가족에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였고, 한 여인에게는 25년 만에 귀향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박지은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했고 그 사랑이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모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